이재명 대표를 모른다고 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등을 위해서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새로운 소설을 쓰고 있다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유 전 의원을 향하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새로운 진술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진술과 좀 달라진 내용들도 있고요. 일단 이 북한에 돈을 전달한 부분이 그동안은 개인 비즈니스 차원이었다라고 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우려했던 일각에서 우려했던 일이 나타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이 좀 뭐라 그랬냐면은 사실은 자기는 이재명 대표의 기소보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귀국이 더 두렵다 이런 말을 사실 했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 민주당 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조응천 의원의 어떤 그 감각이 저는 발동된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은 사실 우리 입국 전에는 또 입국하면서도 나는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 귀국에 앞서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는 전혀 모른다고 하다가 하는 방송사에 출연해가지고는 내가 누가 술 먹다가 나한테 바꿔줬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또 열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말하자면은 이 실체적인 진실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에 이재명 대표도 모른다 전략에서 알 수도 있다. 통화 한 번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김성태 회장은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이제 모든 사실도 전 털어놓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대북 송금 커넥션입니다. 쌍방울에. 이게 뭐냐면 대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기업의 비즈니스에 현안이 돼 있던 쌍방울 측과 그다음에 대선용 방북을 추진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대선 캠페인에 유리하게 좀 그 지형을 가져보려던 이재명 대표의 그런 정치적 욕망이 맞물린 저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고 그랬어요. 검찰의 창작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무슨 건이 날 때마다 검찰의 창작 능력이 떨어지고 소설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을 하도 이재명 대표가 소설적 대응을 하다 보니까 뭐 놀랍지도 않고 의례 당연한 대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이것을 검찰의 신작 소설로 치환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사실은 이제 큰 사안이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진술들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지금 저는 사실 이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500만 불은 경기도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비용을 좀 대납하는 형식으로 얘기했지만 다른 300만 불, 총 800만 불이 건너갔는데 다른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서 북한 측이 요구해서 보내줬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불을 원래 요구했는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벤츠도 우리가 좀 줘야 되고 헬리콥터 띄워야 되니까 500만 불 달라 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300만 불 주겠다. 결국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가 하노이 노딜이 이루어졌고 전혀 북한과의 교류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가능하냐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끝까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게 남북 문제였기 때문에 친문 세력의 지지를 원했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반드시 대북 사업에 적자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업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맞물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설이라고 운운할 게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대북 송금 커넥션은 이게 우리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 정말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를 역임했던 분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처신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의 돈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흥분하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하고 대화하면 뒷돈 뭐 얼마큼 준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북한에 돈만 건네갔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 굉장히 분노하거나 아니면 흥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뭔가의 논의를 하거나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적인 어떤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2019년 1월에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중국에 갔을 때 이재명 대표를 전화로 바꿔줘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와 자신은 연결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거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소통을 했다고 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럼 뭐하러 전화 통화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까?
직접 만나서 내가 이걸 보고했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정결 사안으로 처리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2019년 11월에 북한에 이제 300만 달러를 건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북 요청을 북측에서 해달라라고 요청까지 한 공문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2019년 11월이라고 하는 시기를 한번 보면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가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그 어떤 교류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지사가 갈 테니 우리 도지사가 갈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측에서는 우리가 카퍼레이드도 하고 의전해 줄 테니까 3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남북 교류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황인데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더러 북측에서 뭐 대통령이 오는 것도 아닌데 카퍼레이드를 도지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300만 달러를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소설에도 가까운 얘기일 것 같은데 이게 김성태 전 회장을 검찰이 조사하고 난 다음에 김 전 회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얘기하자마자 이게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흥분할 수 있는 소재거리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보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일종의 여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 얘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왜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안 나옵니까? 변호사비 대납 얘기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거부터 나와야지 정상인데 왜 그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검찰이 뭘 수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 언론에다 그냥 얘기해 주는 건지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얼마나 또 입증할 수 있는 얘기를 언론에 슬쩍 흘려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대북 송금에 대한 뭐 직접적인 언급 소통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금 전에도 자막으로 보여드렸지만 모친상에 측근들이 대리 조문했다 이런 부분들도 신문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조문한 것은 아니지만 비서실장의 이것도 뭐 전원에 따른 진술에 따른 네. 내용이기는 합니다. 이것에 따른 뭐 사적인 연결성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했던 게 이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몰랐다고 했던 말들은 지금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의 치적을 바탕으로 변방 정부 수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중앙정치로 진출하자는 욕망이 쌓인 거고 이 대북 송금 이 사건은 뭐냐면 저는 그래요. 300만 물론 거기서 의전을 하고 안 하고는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북한은 어쨌든 그걸 빌미로 돈이 필요했던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 타이틀만으로가 좀 부족하고 무언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에 대한 이런 사업을 내가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상징이 있어야만 이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작용했기 때문에 이걸 추진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노이가 노딜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남북관계 진전이 없었고 북미 관계가 굉장히 위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추진한다는 게 허구다라는 논리는 입증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현상은 그랬으나 그 틈을 비집고 무언가 정치적 이득을 노리려는 이재명 대표의 속셈은 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제 검찰이 조사하면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은 전혀 몰랐다. 물론 누가 뭐 술 먹다가 바꿔준지 몰라도 전화 통화한 사실도 없다. 그러지 않은 증거들. 그러니까 사실은 비서실장 대 비서실장을 보내서 서로 이제 맞조문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그건 굉장히 의전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정황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두 사람이 몰랐다는 건 이제는 그건 넘어섰을 것 같고 정말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 대북 돈이 북한과 뒷거래가 되었다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긴 하지만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입증해야죠. 근데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체포하고 조사할 때 두 가지 트랙이 분명히 있었어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검찰이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먼저 드러난 이것은 증거가 워낙 공문으로도 그렇고 증거가 명백하니까 이런 것들을 디미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은 증거 앞에서야 겸손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본인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혹시 뭐 쌍방울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안 되니까 이걸로 턴을 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다. 이런 주장, 이런 생각들은 조금 저는 제가 보기에 검찰 수사를 너무 전 정권 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생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황이고 이제 어쨌든 연결고리는 아까 지적해주신 뭐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발언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대리조문 역시도 어쨌든 직접 간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아마 지자체장이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뭔가 조문을 하면 다 아는 관계가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조문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관련돼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련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문을 좀 부탁할 수도 있는 상황일 거고요. 또 관계가 있다고 얘기가 전해지면 그럼 비서실장 가가지고 뭐 부의금 정도 내고 오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지자체장도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들은 서로 아는 관계다. 긴밀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면 아마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하고 다 친밀한 관계가 될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하고 그러니까 그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관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단정하는 게 오히려 더 좀 먼 얘기를 우리가 단정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이제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예요.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말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히려 더 당장 급한 문제는 그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해서 이른바 친문 세력과 뭔가 함께하기 위해서 또 남북 관계를 뭔가 개선했다고 하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서 북미 대화도 안 되고 그리고 남북 간의 공식적인 정부 간에도 소통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 경기도지사가 방북하겠다고 돈을 줘요. 300만 달러를. 그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인 사고 아닙니까? 네. 자, 이러한 어떤 지금의 상황에 이 대표는 어쨌든 새로운 소설을 검찰이 쓰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반박의 말을 남겼는데요. 이 내용 듣고 오시죠. 그런 애매한 말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사법에서 결국 남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최근에는 이게 다 뭐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자기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거다 이런 말처럼 들리거든요.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수검사 출신들이 다 저렇게 얘기하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자기는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팩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아마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논란 안 되겠습니까? 근데 검찰총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관련해선 발언을 조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계속 그런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요. 아무리 비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하고 수사하는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유죄인 것처럼 단정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전형적인 지자체 토착비리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전 대표하고 통화하지도 않는 사이다 얘기하니까 서로 말 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자기가 얘기를 한다거나 예.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무슨 신통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네. 법원에서 판단을 아직 내리지도 않은 사안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본인과 관련돼 있는 사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람이 저렇게 이미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단정해서 말하는 것. 결국 정치적인 발언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네.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해서 이렇게 수사를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선에서 오히려 승리했다고 하면 수사를 안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발언을 읽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표 더 받아서 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가타부타 말도 없다가 지금 수사팀 거의 해체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수사팀 검사들 바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표 더 받았기 때문에 수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최측근인 사람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지금 혐의를 적용하거나 하는 거 다 안 하잖아요. 네. 무혐의 알겠습니다. 판단 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뭐라고 해석할 겁니까?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조사받고 있는 게 대선 패배에 따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욕적이고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저는 그런 걸로 치환될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거는 본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인허가권을 행사했던 데 대한 대장동 그 사건이 대장동인 거고요. 위례 신도시가 대장동인 거고 본인이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 사건은 본인이 뭔가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기업에 이익을 주고 뭔가 후원금을 끌어들이는 그게 그 의혹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이것이 위법이냐 위법이 아니냐를 지금 단죄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마치 내가 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쏠린다는 식으로 이분법으로 구성하는 건 이게 부당하다고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법 앞에 누구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법무장관으로서 수사에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도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이 모든 것은 졌기 때문에 나오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공당의 대표고 또 변호사는 어떤 법조인인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아시는 분이 이런 식의 이야기는 본인이 그럼 그동안에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본인이 어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럼 자기가 내가 이것은 정당했다고 입증하면 될 문제지 이것이 마치 이거 야당 탄압하고 그다음에 정권이 자기를 부당하게 정적을 제거하는 듯한 것으로 얘기한다면 일국의 사법형사 체계를 책임지는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많은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조사가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거의 지금 완결 단계에 오고 있는 과정을 이걸 가지고 모욕이다, 부당하다, 부르니까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저도 이거는 야당 공당의 대표로서 이건 조금 제가 보기에 너무 앞나간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을 굳이 옹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열심히 옹호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옹호가 아니라 일국의 네. 법무장관으로서 예. 그냥 말하자면은 그 기본적인 법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면 지금 토요일 날 나가서 조사받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본인 날짜 조율한다거나 이런 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특혜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야당 대표로서 또 권능을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한동훈 짧게만 장관의 드릴게요. 발언도요 정치적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도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해하고 법무부 장관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걸 사실관계를 얘기하겠다며 따박따박 한 얘기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법의 잣대가 공정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측근이나 아니면 대통령 영부인은 그럼 왜 수사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 안 하는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검찰청법 얘기 지난 정부 때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 검찰 사무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부여받은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여기까지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서 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장외투쟁도 선언을 한 상황이고 그런데 또 반면 민주당의 길에서 본격적으로 좀 활동 시작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갔단 말이죠. 가서 뭐 통합, 화합 이런 메시지를 좀 냈는데 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견들이 좀 단일 대우를 계속 공고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지금 상황대로 계속 간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승전 기소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와 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른바 비명계일수록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기소되고 난 다음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까지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이고요. 총선이 가까울 무렵쯤 돼서 올 가을쯤 됐을 무렵까지 가면
결국은 모든 건 지지율로 수렴된다고 민주당 지지율이 4번 리스크에서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국민의힘에 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에서 일종의 안중모색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역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분열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줘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먼저 흔들리게 되면 진짜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뭐 검찰 수사가 부당하든 아니든 간에 본인으로부터 시작돼 있는 어떤 위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 의총에 참석해서 의원들한테 2번이나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당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분열되지 않게 결속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었겠지만 참석해서 얘기하고 의원들이 쓴소리하는 거 면전에서 다 받아준 거는 참 잘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또한 당의 정당 민주주의라고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민주당이 또 이런 일들을 더 많이 겪을 때에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여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단 뭐 선언을 한 그 배경을 두고도 참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불출마로 인해서 또 앞으로 구도들은 어떻게도 형성이 되고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던 그 세력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먼저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고 네. 계시는지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이제 이른바 반윤의 이제 변수는 사라진 거죠. 반윤을 표방하는 후보는 이제 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윤을 표방하는 김기현 후보, 그다음에 범윤석열 범윤석열 정부 성공을 얘기하는 이제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양강구도에다가 뭐 황교안 후보는 뭐 알다시피 보수의 이제 그 주류 같은 그런 분이고 윤상현 의원 뭐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도 다 당의 중진들이니까 이제는 반윤이라는 당의 이제 한 이른바 정치 동력이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유승민에게 이제까지 어쨌든 그 마음을 줬던 그 표심들이 어디로 이동할 거냐. 지난번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갑자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급등과 이제 거의 이제 그 양강구도 형성이 이제 거의 네네. 이제 표면화된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지금 전대를 불출마를 어저께 선언했기 때문에 네. 이제 내일부터 후보 등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반영이 될 거다. 다만 이제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80만 책임 당원에 있어가지고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80만 책임 당원은 사실은 좀 반윤으로 보기에는 좀 정치 고관여하는 세력이기도 하고 윤석열 중에 성공을 바라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이제 분석들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반윤이라는 이 어떤 이 정치적인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누가 조금 더 그러면 이제 그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측면도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제 거의 동일선상이 돼버렸고 다만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총선 경쟁력을 가질 때 누가 더 좀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번 그 경선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저는 저 변수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 이 부분의 표심의 이동들은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큰 두 후보 간의 변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오히려 책임 당원들이 80만 책임 당원들이 과연 그러면 1년 남은 총선에서 어느 후보가 어느 대표가 조금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이 점을 좀 눈여겨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평론가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메시지 같은 거 많이 이제 네. 전문하시니까요. 네. 어제는 SNS에서 나왔던 몇몇 메시지들이 네. 많은 해석을 좀 불러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당 창당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신당 창당 얘기하기에는 저는 뭐 사실 정치적 환경이나 그런 동력이 워낙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 김웅 의원의 메시지를 보면은 올 가을 낙엽이 단풍이 들 무렵에는 뭐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거라는 식의 이제 정치적인 신호를 보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유승민 의원은 어쨌든 이번에 꾸려지는 그 새 지도부가 유승민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동력을 크게 못 가질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리더십이 흔들렸을 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타이밍이 있는다는 거지. 그 때를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네네. 저는 제가 보기에 총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역할이 부여될 수도 있고 그 전에 어떤 당의 지지율이 계속 그 말하자면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본인의 역할과 공간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만 가을을 측근 의원이 얘기한 것은 당장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상 무력감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 지금은 현재 이런 상황에서는 본인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중동, 은인자중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좀 예상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나올 것 같았으면 진즉에 몸풀기에 들어갔었어야 하는데 이미 뭐 후보자 등록일이 거의 다 온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까지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결국은 이제 유승민 의원의 메시지는 그걸 거예요. 지금은 당장 윤석열 대통령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보수의 발전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단단해 보이는 바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거 화무시비롱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느슨해지고 언젠간 쪼개지고 모래처럼 바뀌기도 해요. 그걸 계속 순환하면서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의 뭐 1차 관문은 결국 이제 내년 총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도 선거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선거를 계속 치를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당내에서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굴로 선거를 치렀는데 패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그럼 당장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내에서 이른바 친윤 체제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친윤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하는 회의론이 고개를 쳐들 거예요. 이렇게 슬슬. 그럴 때 유승민 의원은 그 헐거워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당을 뛰쳐나가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낙오를 아직까지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은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공간을 확보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대로 안철수 의원이 60.5%, 김기현 의원이 37.1%입니다. 지난번에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에 어떤 이제 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일시적인 추세일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상당했거든요. 하지만 양자 대결에서 저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사실 뭐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른바 명망가형 이제 후보들은 이제 사라졌고 이제는 그럼 두 분이 이제 양강구도인데 그럼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결선 투표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되지만 또 1차 투표에서 이렇게 간다면 김기현 의원이 공언했던 1차 투표에서 끝내겠다라는 점이 지금 사실 어려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나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ARS 여론조사가 아니라 전화면접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놓고 본다면은 저는 지금 안철수 의원의 상승 추세는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로 인한 에너지를 상당 부분 흡수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김기현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1차 투표에 끝내겠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략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세를 가지고 규합한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부천에 있는 체육관에서 상당 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제 어떤 세과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세몰이가 정말 이 김기현 의원의 지지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이 측면은 뭐냐면 지금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역사를 놓고 보면은 지금 당명은 국민의힘이지만 새누리당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도 있었고 미래통합당도 있었잖아요. 한때는 뭐 이정현 대표 호남 출신의 이정현 당대표를 뽑은 정당이기도 하고 이준석 당대표를 뽑은 정당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자면 김무성 대표를 뽑은 정당이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를 또 뽑은 정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전략적 투표라든가 어떤 그 담론의 형성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 주류들이 반드시 어떤 일정한 투표 행태를 보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그런 어떤 생각들도 지금의 여론조사 일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의 여론조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한 분은 이제 친윤 후보임을 표방하면서 세과시를 통해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하는 거고 한 분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건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달라 이런 지금 캠페인이잖아요. 이 부분이 과연 지금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 더 전개될 텐데 어떻게 이런 전략적인 측면들을 앞으로 잘 유권 책임 당원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그 캠페인을 벌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승패를 가르는 관건일 것 같아요. 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왔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그중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계속 비등비등했던 것에 비해서 좀 차이가 이번에는 이제 오차범위 바뀌기도 하고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친윤에서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연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현재 여론조사 추이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윤 프레임에 대한 피로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사실은 개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당원들이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런 조사가 계속 쭉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가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윤심에 관한 얘기들은 중간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당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피로감을 좀 느껴서 반감이 좀 생겼다 하더라도 실제 당원들의 당심으로 좀 더 접근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네.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뒤집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1차 투표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에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있느냐가 제일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역시나 1차 투표에서 김기현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과반으로 그냥 투표를 끝내버리지 않는 한, 않는다면 그러면 안철수 의원한테 다시 당심이 돌아갈 여지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 달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논란은 여기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SNS인데요. 배구 선수 김연경 그리고 가수 남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안철수 의원까지 비판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 발언 먼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그 선거는 완전히 망합니다. 이번 사건이 아마 그런 교훈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네. 남진 씨와 김연경 선수가 부인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더 짚혀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번 사진 논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유명인 마케팅의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빛과 그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활용하면은 이게 네.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대중의 인기가 많은 특히나 이제 대중 가요 가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남진 씨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의 많은 향수도 불러일으키는 이런 유명한 대중 가수. 그다음에 김연경 씨는 뭐 더 이상 논란이 그러니까 얘기를 예. 재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국민적 스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두 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자산이 되긴 하는데 이게 바로 그늘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이죠. 아무런 본인들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전 소통도 없었고, 그다음에 우린 지지하고 뭐 꽃다발 준비도 안 했는데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지니까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정말 악플 세례에 시달리면서 본인들이 또 고통을 호소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김기현 의원이 혹시나 조급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기의 대세론을 확정짓겠다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도 나를 지지하고 지원해 준다. 이 메시지를 이제 페북에 올림으로써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이 아니 나는 사실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말하자면은 본인의 일방적 소통 혹은 일방적인 어떤 본인의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어떤 일부의 전략 이렇게 비춰지면은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박빙의 승부에서 중요한 거는 득점이 아니라 오히려 실점이에요. 저는 이런 지금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양강구도 팽팽한 구도에서는 누가 더 많은 득점 포인트를 올리느냐가 아니라 덜 실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달 보는데 동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기현 의원이 뭔가 조기에 좀 확정 지으려는 그런 의욕이 좀 앞섰던 그런 거 아닌가 보고 저는 그래요. 이런 실수들이 특히나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는 분들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 역풍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은 뭐 이게 총선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큰 역풍이 불었고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선거 캠페인용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무언가 좀 조급해 보이고 다급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 캠페인의 방향을 유명인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체육관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기현 의원이 내가 이 당의 대표로서 적임자이고 내가 정통 주류 세력의 대표다. 이걸 오히려 강조하는 게 효과적이지 저렇게 좀 말하자면 번외 마케팅이 오히려 저는 실점을 부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악플 관련한 이렇게 논란이 돼서 막 우리나라도 유명인을 공개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막 악플 받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쪽으로 얘기가 좀 가다가 오히려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좀 흐르는 것 같거든요. 뭐 이게 진실 게임은 아닌 것 같고요. 무리하다가
이미 그 결국은 이제 진실은 역풍을 정해져 맞는 있다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석인 자리에 김기현 의원과 관련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한테 이런 활용 용도로 사진을 써도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또 꽃을 뭐 갖고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꽃까지 이렇게 안고 마치 축하해 주는 것처럼 사진을 찍은 것은 일종의 연출이라고 하는 논란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근데 뭐 앞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금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사실상 놓여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근데 안철수 의원은 홀로 존재하는 정치인처럼 보이는데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보이잖아요, 자꾸. 근데 김기현 의원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김기현 의원이 과연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대통령만 보고 대통령실만 보고 정치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더 키우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예.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수도권, MZ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대층에서 뭔가 신뢰를 더 얻기가 어려운 좀 오히려 실점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김기현 의원 쪽에서 이번 일을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은 뭐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윤심에 기대하기보다는 인물 경쟁력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좀 더 나은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의원이 청년들을 만나는 행사에서 이 해진 양말을 보여주면서 아껴서 1,500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말한 데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집안에서 태어나서 흙수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구멍난 양말을 신을 정도까지 가난하지는 않거든요. 네, 내용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뭐 해진 양말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어떤 그 논평의 소재로 쓰는 게 적절할까 싶긴 한데 저는 예. 뭐 사람이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모르고 신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신발을 벗다 보면 이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는 저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네. 흑수저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 김기현 의원이 예. 저렇게 저 흑수저, 수저론에 이제 편승하는 듯한 저렇게 사실 이 수저론이 사실 차별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공당의 대표를 지향하는 분이 저는 조금 저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과연 지금 캠페인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요. 뭐 두 분이 이제 어렵사리 만나서 이제 우리 이제 정말 자기는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로서 이렇게 어렵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지금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유산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창업해가지고 이룬 회사가 이제 그 말하자면 큰 돈을 벌어서 거기에서 1,500억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뭐 기부 문화가 그렇다고 뭐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좀 전에 그 김성환 평론가 잘 지적해 주셨는데 네. 이런 식의 그 캠페인 방향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런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두 분 후보들은 대표에 나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언급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하더라도 뭐 대변인 단위 언급은 모르겠지만 직접 후보 두 분은 정말 큰 빅 마우스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이 가야 할 방향 그다음 담론, 그다음에 개혁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지. 그게 보니까 그 좀 부적절해 보이더라. 이런 식의 논평들은 오히려 두 후보들을 다 작게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건 국민의힘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두 의원들만의 이거 말하자면 신경전 같은 경쟁,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신경전 같은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왜소화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과 비전을 내야 하는 시기라고 두 분 다 꼬집어 주셨는데 안 내고 있는 겁니까? 못 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타이밍상 현재까지는 이제 기싸움에 약간 그 성격이 있었다고 보고 네. 이제 후보 등록이 내일하고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당의 방향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그럼 총선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이냐, 당신이 수도권 당대표론을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런 것들이 구체성을 띌 때 비로소 저는 국민의힘이 한 발 더 앞서서 전진하는 거죠. 이걸 두 분 의원들이 이제는 당대표급답게 보여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평론가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종의 꼰대 캠페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젊은 층을 앞에 두고 있어요. 돈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1,500억 원을 기부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양말 벗어서 양말 구멍 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검소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그 앞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꼰대스럽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구식 캠페인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니 지금도 이렇게 절약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1,500억 원을 기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에 숨겨져 있는 상징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식 캠페인을 좀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안철수 의원이 좀 배워야 하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요즘 세대들한테 좀 더 소구력을 갖거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1,500억 원 벌었다. 그래서 기부했다. 그러면서 조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전 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거 많이 선거 캠페인 했던 것처럼 꼭 선거 기간 동안에만 가면 오뎅 가가지고 어묵 먹고 그리고 국밥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 요즘 이거 잘 안 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캠페인을 지금도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안 캠프에서 예.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민의힘 당의 축제라고 하지만 당원 비중도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젊은 층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런 캠페인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대 룰이 아니죠. 컷오프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명으로 결정됐거든요. 3명이냐 4명이냐 이런 얘기하다가 4명이 됐는데 일단 양강 후보는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두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또 새로 네, 생겼기 그렇죠. 때문에 그 나머지 두 후보 어떤 후보가 들어오느냐도 일종의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지금 이제 말하자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냈던 만큼에 특히나 이제 그 강성 우익 세력, 그러니까 네. 보수 세력으로부터 이제 네. 굉장히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얼만큼 득표를 해서 얼만큼 가져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분이 가져갔던 표가 만일 결선 투표가 나면 또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 부분도 주목이 대상이 되고 특히나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윤상현 의원도 굉장히 선전하고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이 경쟁 중인데 지금까지 지표를 놓고 보면 윤상현 의원이 이제 그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면은 또 윤상현 의원은 또 수도권을 지향하는 그런 표심이고 지금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어떤 그 지형이 많이 변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 분포도 우리 인구 분포와 비슷하게 수도권에 지금 가장 많이 지금 분포가 돼 있단 말이죠. 오히려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윤상현 의원을 또 지지했던 그런 표심이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많이 결선 투표 간다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양 후보다 그 지금 김기현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 두 분이 지금 양분하고 있는 지지 세력과 또 유사하고 비슷한 지금 세력 균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수 작용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게 결선에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짧게 좀 다뤄볼게요. 민주당이 이른바 이제 횡재세 도입을 입법으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였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거는 오히려 본인이 난방열사 이미지를 좀 그 과도 부각시키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횡재세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법에 지금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한시적 초과 이득세라 그래서 법인세법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상정이 안 됐어요. 하려면 작년에 했었어야죠. 그때 제1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뭐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가지고 마치 정유사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했으니까 이번 난방비 폭등의 주범은 정유사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이익 같은 거 뱉어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동의의 문제도 있고 기업에 대한 강제 위축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갖고 정치의 시간을 통해서 갈등을 수렴한 후에 이거는 가야지 이런 식으로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것처럼 빨리 돈을 내놔라 하는 것은 당장 듣기에는 단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나 이런 법과 제도의 문제는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 정치의 시간이라는 축적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이게 표면화돼야지 이렇게 불쑥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독 입법이라도 강행할까요, 민주당? 이 얘기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자유주의가 제일 잘 보장되는 곳을 흔히들 미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이 엑선모빌이에요. 지난해 유가 급등으로 68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백악관이 어떤 반응 보였는지 아시겠어요? 분노했다. 이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횡재세는 미국에서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도입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조차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요. 뭐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스페인 이런 국가들도 이미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횡재세라는 거 도입하는 거 저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 또 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도 지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계속 기업들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만 얘기해요. 그러면 국민들 난방비 얘기 나올 때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는데 난방비 지원하는 게 한 2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2개 정유사가 내년 순이익 추정치가 9조 원 가까이 돼요. 4개 회사까지 늘리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정제 마진이 높아져서 그렇게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기업이 사회적 기여의 형태이든 아니면은 제도적인 석유사업법상으로도 지금 그런 형태에 있어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적용하든지 네. 아니면 장기적으로 횡재세 같은 이런 식으로 뜻하지 않는 큰 이익을 남겼을 때 그때 우리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별도 조항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펄쩍 뛰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랬잖아요. 기득권이나 지대 추구 행위가 있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대 추구 행위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노력이 아니라 유가 급등으로 갑자기 그냥 이 돈을 벌어가지고 직원들한테 1000%씩 지금 그 성과급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뭔가 상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 이것 자체가 터부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